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멀리 유럽에서는 70년 전 우리나라처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지난 2월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10개월째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재건을 위한 희망의 불씨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양구 전 대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사님. 예. 대사님 그 우크라이나에 언제부터 계셨었나요? 네, 제가 2016년 3월부터요. 네. 2019년 그 5월까지 예. 3년 2개월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계셨었나요? 그때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몰도바라는 그 인근국까지 네. 두 나라를 그 겸임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도 잠깐. 제가 이제 예. 뭐 36년 외교관 생활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중에서 또 러시아도 한 10년 세 번 그 그러면 근무한 뭐 적이- 양쪽 나라 다 잘 아시겠네요. 예. 뭐 예. 예. 네. 그럼 도대체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왜 일어난 겁니까?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일종의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30년 전에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네. 그 외교안보 주권은 완전히 회복을 못했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천서방 그 외교안보 정책을 하겠다는 네. 거고 러시아는 여기 이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있고 좀 더 큰 틀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서방 간에 네. 어떤 그 지정학적인 또 그런 그 파워 게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네. 그 과거 이제 구소련의 영향권이 있던 네. 뭐 폴란드 동유럽을 포함해서 네. 발틱 삼국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영향권을 갖다 돌려달라 그런 그 큰 앰비션이 좀 작용했더랬고 네. 또 뭐 유럽과 이제 서방 차원에서는 뭐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성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성공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뭐 권위주의, 예.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 좀 제국주의 네. 그런 게 좀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서방으로서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싸움이고 네. 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없는 러시아는 상당히 제국으로서 좀 성장하기 어려운 네. 그런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유엔의 질서가 지켜지느냐, 네. 유엔 질서가 무너지느냐, 예. 그것도 굉장히 큰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 유엔은 뭐 평화, 인권,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주권과 독립, 영토 보존을 존중하겠다는 거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은 어떻게 보면 유엔 질서 자체에 대한 하나의 침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유엔 총회가 구성돼 가지고 네. 러시아에 대해서 무려 5번의 지금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네. 뭐 이것만 봐도 이거는 예. 뭐 유엔 질서에 대한 심각한 좀 도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의 그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견해군요. 그렇죠. 예. 예. 단순한 문제는 아니네요. 네. 네. 지금 그래서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비슷한 네. 전쟁 겪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잠시 정장이 중단된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뭐 예전에 뭐 핵을 왜 반납했냐만 말이 많던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의미를 주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 사실 그 유라시아에 이제 그 세계적인 그 화약고가 이제 2개 있다고들 그래요. 네. 그 유라시아 서쪽은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그러고 네. 유라시아 동쪽은 한반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는 뭐 지정학적으로 가장 그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 정도로 네. 우리나 우크라이나나 지정학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네. 이번에 이제 뭐 다행히 한반도에서 그런 그 안보적인 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지정학이 얼마나 그 살벌한지 네. 국제 정치가 아직도 이제 힘에 의한 정거래 법칙이 좀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런 그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뭐 주민 투표를 하고 강제적으로 러시아 땅으로 편입을 했고 네. 또 이번 또 러시아군이 점령한 4개 우크라이나 주도 같은 방식으로 그
러시아에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국제사회는 그건 인정을 안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한반도에서도 음. 전개될 수가 있다. 네. 그걸 보면은 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거 네. 그런 경각심을 깨우쳐준 게 첫 번째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 저는 이번 전쟁을 이제 10개월째인데 지켜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네. 이제 그걸 참 발견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당초는 뭐 푸틴 대통령은 3, 4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고 네. 또 미국이나 서방조차도 뭐 7일 내외면은 러시아가 점령할 거다. 네. 그 심지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이제 망명해서 망명 정부까지 뭐 그렇죠. 망명을 막 권했었죠. 예, 권하고 예. 그랬는데 근데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뭐 한 달이 아니라 지금 10개월째 우크라이나가 선방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가 기대 이하의 어떤 그 졸전을 하고 있는 거. 네. 뭐 저는 그건 결국 이제 체제 문제다. 네. 그 이제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그 네. 투명하지 못한 그 지배 구조, 또 부정부패라든지 또 경쟁의 실종이라든지 의사결정의 어떤 그 폐쇄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좀 반영된 게 네.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역시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네.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이제 어떤 그 프라이스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지킬 수 있는 좀 결단과 용기, 네. 그거는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유엔의 질서를 지키는 게 또 중요하다. 네. 만약 푸틴 대통령의 이제 시나리오가 성공했으면은 아마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각 대륙별로 뭐 또 이제 골목 대장이 있을 텐데 네. 그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이웃 나라를 갖다가 자기 거라고 이제 클레임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200여 개 그 유엔 회원국이 있다면은 네. 정말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한 50여 개 내외입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50여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고 네. 또 그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거하고 네. 또 거꾸로 이제 만약에 한반도에 또 유사한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뭐 결국은 그 50개의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저희들 뭐 외교적인 여러 지정학적인 그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만 네.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외교적인 좀 입장이 될 수 있겠다. 뭐 네. 그것도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벌써 내년 2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 이제 전쟁도 뭐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반 단계가 있고 이제 종반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제 거의 종반 단계로 치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서로 간에 좀 협상도 하고 네. 뭐 그래야 될 이제 분위기긴 한데 네. 근데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한 전쟁을 갖다가 좀 종료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네.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봐서는 이게 서로 간에 협상 없이 네. 그 전쟁이 좀 제한되는 네. 그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겠다. 아, 그럼 뭐 종전 선언이나 뭐 아예 정전 협상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사실은 뭐 된다. 예. 2014년부터 8년 동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컨플릭트가 크지 않아서 이제 외부에서 몰랐지. 예. 지난 8년 동안도 계속해서 그런 그 무력 충돌은 네. 있어 왔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네. 다만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 좀 무력 충돌 될 가능성은 좀 네.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겨울이거든요. 네. 지금 뭐 전쟁을 하지 않는 유럽도 지금 러시아가 뭐 가스를 끊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그 기관망이 다 붕괴된 상태라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네. 이 전후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복구 참여 등 이런 방안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뭐 사실 이제 서방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네. 그 외부 지원이 이제 우크라이나 생존에 절대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이제 군사적인 좀 방식이
그 우크라이나 어떤 그 발전소라든지 네.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이제 많이 파괴시켜 가지고 네. 뭐 전력난 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가 상당히 좀 네. 커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가장 큰 그 뭐 참 고비일 수가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EU라든지 나토라든지 G7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뭐 확고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외부의 어떤 지원이 좀 절대적인 것 같고요. 네. 또 떠나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우크라이나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그런-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이 이제 방문을 했더랬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이 겨울은 뭐 생존을 할 거다. 예. 그런 참 상당한 그 결기 어린 예. 입장도 보였는데 예. 어쨌거나 뭐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고 네. 또 외부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좀 더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또 지원을 좀 해야 되고 예. 또 우리 지금 예, 세계 각국이 지금 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 뭐, 네. 뭐 1,000조 원이 지원 사업이 뭐 필요하고 많은 재원을 그 선진국들이 감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주로 이제 재원이 어디서 주로 나오게 됩니까? 그 재원이 뭐 일차적인 재원의 하나의 그 원천은 그 러시아 자금 해외 동결된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게 뭐 한 6천억 불 뭐 된다. 6천억 불. 뭐 예. 이런 이걸 일차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데 음. 그거는 좀 상당히 이제 법적인 그 어떤 그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한 달 전인가 유엔에서 그 지금 그 러시아 동결 자금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자금으로 사용해야 된다. 네.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물론 그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건 네.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젠가 최근에 보면은 그 EU 이제 외무장관, 나토 외무장관 회담도 네. 똑같은 방식으로 러시아 그 동결 자금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게 그래 1차적인 거는 그 러시아 동결 자금 활용하는 거. 네. 또 2차적인 거는 뭐 결국은 또 이제 선진국 뭐 donor 국가들이 네. 또 해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그 펀드를 또 만들 거고요. 네. 또 세 번째는 또 이게 이제 또 투자 개념으로 네. 우크라이나가 또 좋은 투자 환경을 마련해서 투자 개념으로 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분명히 네. 있다고 보고 예. 또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스로 이제 자기 자본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은 뭐 PPP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거라든지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공기업 그 민영화되지 않는 공기업들이 뭐 수천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자본할 수 있는 거고 음. 또 우크라이나가 그 농지는 아직은 사유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 농지를 좀 사유화하는 게 그게 이제 EU에서도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되면은 우크라이나 자본 축적하는 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뭐 천조 시장이 열린다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또 예, 그거 못지않게 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그런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네요. 그런 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네. 하나의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룰을 이제 그 선진국들이 만들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가이드라인을 좀 잘 우리가 지켜볼 네.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또 이제 선진국의 어떤 공적 자금이 또 전후 복구에 그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양자 차원에서 또 그 기여할 수 네.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ODA라든지 또 ODA 중에서도 이제 EDCF 같은 그 유상 그 원조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업들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유엔인 기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유엔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조건을 또 우리나라들이 기업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그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 유엔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유엔 그게 밴드로서 등록이 돼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아직 뭐 그 밴드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도 있고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하여튼 그 유엔의 어떤 그 밴드 등록이 일차적으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나서도 유엔 그 공공 입찰 조달 그 실적이 좀 낮아요. 네. 뭐 저희들이 한 1% 정도라고 하는데 뭐 저희들 국력이나 뭐 그걸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좀 네. 많아져야 되고 그 카이스트 같은 데서는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그 유엔 공공 조달 입찰 네. 그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예. 그 인력 양성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런 전문기관들의 어떤 그 협조를 받는 게 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세계 각국이 많이 지원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국력에 비해서는 좀 지원이 작은 편이고 네. 그 미국이 아무래도 그 음.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면 또 미국 기업들이 이 재건 사업에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가장 큰 그래도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보다는 이제 미국하고 네. 이제 EU 나토 국가가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은 뭐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지만 네. 그 아까도 이제 루가노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원칙 중에 하나가 네. 그 우크라이나의 그 오너십을 중요시하겠다 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한국 모델을 굉장히 좀 담고 싶어해요. 네. 그 뭐 리더십조차도 그 자기들은 이제 동유럽의 제2의 그 코리아가 되고 싶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단 온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의 어떤 그 히스토리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예. 놀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서방 간에 이제 그 연대를 좀 그 강화하고 네. 2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양자 차원의 좀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미국하고 서방하고 다른 우리만의 이제 유니크한 차별화된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의 어떤 국가 발전 경험이라든지 네. 또 저희가 뭐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그 인적 자원 육성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큼 그 신도시라든지 개발 경험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이 시장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면은 네. 미국이 이제 뭐 사업 전체를 주도하더라도 네. 또 그 구체적인 그 사업의 어떤 임플리멘트 하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네. 보여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나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는 하나의 그 뭐 주가 됐건 시가 됐건 전담 지역을 하나 좀 맡아달라. 네. 그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좀 어울리는 네. 그런 전담 지역을 하나 맡아서 대한민국이 좀 주도적으로 한다면은 좀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컨플릭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네. 우리 역할을 좀 찾을 수 있다.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예. 틈새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 우크라이나가 그 재건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전쟁이 난 지 2개월 만인 4월에 이미 네. 그 재건 회의가 출범을 했고 네,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라고 하는데 네. 그 앞으로 뭐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거기까지는 뭐 깊이 있게는 못 들여다봤고요. 네. 하여튼 7월 4일 날 루가노 이제 회의에서 네. 우크라이나 총리께서 이제 전후 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청사진을 이제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 15개 이제 분야도 좀 정했고 네. 그래서 뭐 그 재건 회의 1차적인 목표는 그 우크라이나 스스로 그런 그 재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좀 잘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좀 가버넌스를 좀 잘 구축을 해서 좀 질서 있게 좀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또 서방이 요구하고 하는 거는 이제 투명성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재원을 좀 투명하게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시스템 정비하는 것도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후 재건 뭐 위원회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그 단일화된 창구가 있어야 네. 혼란을 좀 방지하고 좀 질서 있게 국내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전후 재건 위원회의 역할은 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전후재건위원회에서 그 15개 세부 과제를 내놨다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도 뭐 그 자료는 이제 네.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전체에 대한 네이션 빌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방 안보 영역 해가지고 있고 경제 재건과 복구 영역도 있고 네. 또 사회 인프라하고 미래 영역 해가지고 총 15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보부터 해가지고 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뭐 국가 전체를 갖다가 네이션 빌딩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기회로 완전히 나라를 그냥 재건하는. 그렇죠. 예. 이게 전쟁 복구하는 것도 이제 일부고 네. 차제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 완전히 좀 새로운 우크라이나를 만들겠다는 네. 그런 굉장히 좀 네. 큰 포부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핵심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네. 잘하는 게 SOC 사업이거든요. 네. 또 이번에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네. 발전소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그런 사회 기관 산업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SOC 쪽이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이 음. 굉장히 좀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고 네. 또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그 니즈가 큰 분야고 네. 또 스마트 시티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더라고요. 네. 그 대한민국은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네. 이 산업공단 이게 구축하고 운영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뭐 신생 국가다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사업들은 있지만 이걸 좀 성공적으로 좀 운영하는 거는 좀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그 테크노파크 산업공단 네.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우크라이나 농업 대국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곡물이라든지 그런 그 관행 농업은 잘하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팜을 또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농업 쪽에서 이제 스마트팜 중심에 또 협력하는 것도 서로 간에 굉장히 좀 보완적인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바이오 메디칼 헬스케어 예. 이것도 뭐 저희가 경쟁력이 있고 네. 또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이제 병원들이 많이 망가지고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보여지고 네. 저는 뭐니 해도 결국은 이거 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직업학교가 됐건 그 인적 양성할 수 있는 사람 키우는 거 네. 그게 이제 좀 저희들이 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사업이 솔직히 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네옴시티라는 걸 하고 있고 좀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그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돌파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좀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일단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지만 과연 이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우크라이나 뭐 전후 복구가 기회도 있고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회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고 최소한 그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앙정부 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네. 또 지자체 대 지자체, 또 대학 대 대학, NGO 대 NGO, 또 네. 이런 그 거버넌스를 좀 잘 구축해서 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가운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그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기업의 리스크는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 이제 뭐 수출 보험이라든지 이제 투자 보장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좀 정책적인 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엔 또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일 수 있으니까 네. 좀 정부의 어떤 그 공적 자금들 뭐 ODA라든지 그 EDCF라든지 네. 또는 뭐 민간에서는 약간 좀 그 해지 내지는 사모펀드 같은 네. 거 이런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재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금융권이라든가 뭐 예.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이런 데가 다 달겨들어서 좀 네. 지원해야 되고 예. 펀드도 만들어야 되고 예. 뭐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투자 보장에 대한 그 협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법과 제도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이제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정부의 공적 자금을 갖다가 좀 어떤 거,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한 그 국제사회 어떤 그 도너 국가들의 어떤 그 재원도 확보될 텐데 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부의 역할이고 음. 또 너무 이제 우리가 기업이 이제 정부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투자
네. 정책과 제도, 인센티브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많다. 예. 어,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이 투명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커럽션 문제가 있지만 예. 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게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그 투명성은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그 자기 자본 축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 네. 제도적인 방안도 많이 만들고 있고 만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도 네. 자기들이 지금 어렵지만 무조건 도와달라는 건 아니다. 네. 우리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네. 또 그게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재건 사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이제 종전선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네. 저는 아까도 이제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종반 단계거든요. 네. 종반 단계고 그리고 당초는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의 한 15%였는데 네. 이게 이제 10%가 되고 점점 줄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전후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전후 복구에 대한 좀 거버넌스도 구축을 하고 네. 재원도 좀 마련하는 방법도 구축하고 또 마스터 플랜도 좀 만들고 이것만 해도 좀 몇 달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후 복구라는 게 뭐 꼭 전쟁 끝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 전쟁 끝나기 이 막바지 단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쟁 그 해당 지역은 뭐 85% 미만이에요. 네. 물론 뭐 여기저기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네. 그게 지금 뭐 전쟁을 갖다가 자주지할 그런 게임 체인지. 네, 뭐 우리나라 이라크에서도 폭탄이 떨어진 데서 아니기 작업했었죠.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들어가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역할이 충분히 있다. 네. 특히 이제 그 뭐 유럽하고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네. 좀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고. 네. 뭐 저희는 빠르다고 생각 안 해요. 이미 예.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밑그림 같은 거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걸 본다면은 네. 저희도 뭐 지금부터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고 네. 또 전후 복구라는 게 꼭 우리가 뭐 SOC 근처가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인도적인 지원도 사실은 그 굉장히 전후 복구에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어떻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전후 복구에 이미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전후 복구에 대한 좀 거버넌스를 좀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전후 복구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치밀한 좀 전략과 좀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인도적인 지원하고 전후 복구하고 좀 잘 연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그런 차원에서 뭐 전후 복구는 저는 이미 시작됐고 빨리 시작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결국은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전후 복구 수준을 넘어서 네. 21세기에 가장 그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 하나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대한민국을 또 염두에 두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 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대한민국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리 국제사회 그 우리에 대한 기대 또 네. 우리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네. 빨리 들어갈 필요가 있고 지금이 그 좋은 시기다. 네. 그 지난 22일 날 우리가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포럼을 개최했더랬고요. 네. 저희들은 뭐 당초 한 100명 모아도 성공했다 했는데 예. 거의 200명까지 네, 오는 그림이 거 나오고 보면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런 그 수요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또 우크라이나 분들의 또 입장도 우리가 좀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 중순 전후해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했지만 네. 이제는 그때 2월 중순쯤 해서 아. 폴란드 2월 달에 플러스 여건이 되면 우크라이나까지 네. 해서 좀 전후 복구 이제 포럼도 개최를 하고 우크라이나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폴란드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단 와가지고 뭐 기업들 1대1 미팅도 많이 했고요. 네. 또 뭐 지자체 간에 이제 자매결의 맺는 문제도 많이 논의가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잘 준비해서 2월달에 폴란드 플러스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네. 빨리빨리 하나씩 이제 좀 음, 추진을 하는. 네. 예. 만약에 2월달에 저기 우리 대사님도 가시나요? 뭐 저도 이제 또 예.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초대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의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우크라이나를 지켜보면서 이게 지금 그 글로벌의 가장 큰 그 이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안보적으로 직접 연결돼 있고 네. 또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큰 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국내에 좀 잘 확산을 해서 네.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좀 잘 찾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우크라이나 파트너들하고 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네. 그 전후복구 마스터 플랜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네. 뭘 할 수 있는지, 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좀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전후복구 우리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예. 기회가 될 수 있고 많은 준비가 돼 있다. 네. 예. 혹시 2월에 가시게 되면 얼마 만에 가시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 제가 이제 그 2019년 5월에 떠났다가요. 네. 그 9월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다른 자격으로 다시 한번 갔었고요. 전쟁 전에 가셨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최소한 3년은 뭐 지나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보면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감회가 새롭고 특히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제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제 서울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기상이 추워지니까 네. 그 정말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그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 뭐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전쟁을 겪었지만 새로 이제 국가가 완전히 다 리빌딩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 회복의 돌파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크라이나한테는 비극이지만 네. 대한민국한테는 정말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네. 큰 무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저희들이 뭐 스마트 시티가 됐건 스마트팜 네. 클러스터가 됐건 SOC가 네. 됐건 네. 그 지역 하나를 전담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리틀 코리아를 만든다면 네. 전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네. 무대거든요. 네. 정말 또 이거 선진국하고 이제 건설적인 경쟁을 할 테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이 입증이 된다면은 저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와서 네. 이제 파트너하자는 그런 예. 그 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무쪼록 그 리틀 코리아가 네. 우크라이나로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